나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않았어요. 그 돈을 며느리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속으로 혀를 찰 거예요. 하지만 볼펜 속에서 나온 손메모 한 장이 내 마음과 계산을 통째로 바꿔놓았어요. 처음엔 분노였어요. 가슴이 매캐하고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이름이 지워진 느낌. 집안 공기가 갑자기 낯설었죠. 서랍 앞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낡은 볼펜이 덜그럭 굴러나왔어요. 몸이 먼저 멈췄습니다. 뚜껑을 비틀어 빼니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또르르 말려 나왔어요. 정화야 미안하다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글씨가 힘이 없었죠. 병실에서 쓴 손의 떨림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아래 두 줄이 더 있었는데 그 두 줄이 내 분노를 눌러앉히고 의심을 천천히 걷어갔습니다. 장례 끝나고 집이 조용했어요. 검은 옷을 벽에 걸고 식탁 끝에 앉았죠. 창밖으로 바람이 슬며시 스며들고 부엌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박자를 치는데 나는 그 박자에 계속 마음을 맞췄어요. 억울하다. 서운하다.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세 말이 번갈아 가며 올라오더라고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확인부터 하자. 서류부터 보자.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뜻을 끝까지 따라가 보자. 제가 걸어간 길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서정화 68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최상수 69의 동네 인쇄소 사장이었어요. 큰아들 최민수 42이며 자영업을 합니다. 며느리 김선미 39이고 집과 가게를 오가요. 손자 도유는 7살 심장에 작은 약점이 있어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어요. 나는 구청 맞은편 보험사 창구로 갔습니다. 유가족 서류를 가방에 가지런히 넣고 번호표를 뽑아 의자 끝에 살짝 걸쳐 앉았죠. 허리가 뻣뻣했어요. 숨이 자꾸 짧아지더라고요. 내 차례가 오고 창구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의 손이 차분했어요. 화면을 넘기던 그 손이 아주 잠깐 멈추더라고요. 그 작은 멈춤,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익자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김선미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바닥 타일 줄눈이 유난히 하얗게 보였죠. 귀가 웅하고 먹먹해졌습니다. 서류 봉투를 다시 쥐는데 손바닥이 축축했어요. 억울함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죠. 내가 평생 지킨 집인데, 내가 평생 챙긴 식구들인데, 마지막에 왜 내 이름이 아니지? 버스를 타고 오는 길 손잡이를 잡은 손등에 파란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창밖 나무들이 뒤로 밀리는데 내가 밀려나는 기분이더라고요. 집에 도착해 문을 닫고 등을 기대니 문짝이 차갑게 등을 식혔습니다. 부엌등을 켜고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바닥에 굴러다니던 낡은 볼펜 하나, 그 볼펜을 괜히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익은 무게.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죠. 남편 글씨였습니다. 그 두 줄을 읽고 나는 의자를 끌어다 앉았어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억울함과 서운함 둘 다 있었지만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내 마음이 분노에서 의심으로, 의심에서 이해 쪽으로 아주 조금씩 방향을 틀기 시작한 때가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천장 모서리에 먼지가 실처럼 걸려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젖은 걸레로 쓱 닦았겠죠. 그런데 그날은 손이 안 갔습니다. 머릿속이 먼저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보험사 창구, 수익자 이름, 며느리 김선미, 그 세 낱말이 소금처럼 혀끝에 씁쓸했어요. 이불을 개어 올리다 말고 멈췄어요. 내가 평생 개던 이불이었죠. 내가 평생 챙기던 집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돈은 왜 내 손에 안 오는지. 그 생각이 골수까지 스며들었죠. 나는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괜히 눌러야 진정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그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밥솥 뚜껑을 열었죠. 어제 남은 밥이 반 공기 남아 있었어요. 밥알이 말라붙은 게 꼭 내 마음 같더라고요. 물 넣고 휘휘 저어 죽처럼 만들었어요. 숟가락으로 한 입 떴는데 입안이 텁텁했어요. 반찬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또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간이 맞는지 맛도 모른 채 손만 바빴어요. 거실 시계를 보니 아침 10시를 조금 넘었어요. 세수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차갑게요. 찬물은 사람 정신을 붙들어 줍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두덩이 위에 그늘이 얹혀 있더라고요. 나도 늙었구나. 그 생각이 스쳤어요. 늙은 내가 속상해져서가 아니라 늙어도 이런 일을 겪는구나. 그게 서러웠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죠.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가을 바람은 얄밉게도 상쾌합니다. 속은 불이 나는데 바람은 등에 살살 손을 얹어요. 그게 더 괘씸했어요. 동네 길모퉁이까지 걸었어요. 슈퍼 앞에 상자를 쌓아 놓았더라고요. 계란 한 판을 집어들까 하다 말았어요. 값이 올랐거든요. 요즘은 뭐든 올랐죠. 돈 생각이 꼬리를 물면 사람 마음이 금방 좁아집니다. 나는 계란 대신 콩나물을 집었어요. 1,000원이었죠. 이 정도면 괜찮다. 스스로를 달래며 계산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아들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잠시 망설였죠.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목소리는 흘리면 안 되는 목소리였어요. 분노가 얹힌 목소리, 멍든 목소리였죠. 그런 소리는 자식에게 쉽게 보이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배워 살았어요. 현관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는데 그만 발 뒤꿈치를 문지방에 쿵 찍었습니다. 아프다, 이 말이 먼저 나왔어요. 이상했어요. 마음은 아픈데 입에서 먼저 나온 건 발 뒤꿈치였어요.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큰일에 눌려 있으면 사소한 데서 소리를 터뜨리더라고요. 나는 한참을 복도로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찍힌 발 뒤꿈치 사진을 확대해 보다가 문득 웃음이 났어요. 내가 이게 뭐라고 이 사진을 보고 있나? 한숨이 나왔다가 웃음이 났다가 눈물이 찔끔 배어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다시 갔어요. 콩나물 뿌리를 다듬고 소금을 한 꼬집 집어넣었죠. 뚜껑을 덮고 기다리는데 김이 뚜껑 옆으로 새더라고요. 그 김이 꼭 내 속 같았어요. 속이 오른종일 펄펄 끓어 김이 새는 느낌이었죠. 나는 뚜껑을 살짝 열어 김을 빼주고 다시 덮었습니다. 사람 마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열을 조금 빼줘야 바닥이 안 탄다.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며 불을 줄였어요. 점심 지나서 빨래를 돌렸어요. 세탁기 소리가 쿵덕쿵덕 울립니다. 고무 패킹에 물방울이 원을 그리며 빙글 돌아요. 그걸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원을 보고 있으니 알겠더라고요. 내 생각도 원이었어요. 보험사, 수익자, 며느리, 남편, 또 보험사, 또 며느리. 그렇게 빙글빙글 도는 원이었죠. 나는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한 번 탁 쳤습니다. 이제 그만 돌자. 한 번만 직선으로 가보자. 내가 직접 확인하자. 내가 직접 물어보자. 맞아요. 그때는 물어보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볼지 막막했죠.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아니면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나는 싱크대에 팔꿈치를 괴고 서서 조용히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상수야. 내 속으로만 소리 없이 이름을 불렀어요. 대답은 오지 않죠. 그래도 이름을 한 번 부르면 마음의 자리가 조금 넓어져요. 이상하지요. 그게 참 이상합니다. 오후가 길어졌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하니 집 안 그림자가 길어졌죠. 그림자는 늘 정직합니다. 물건이 있는 만큼만 따라오죠.
내 마음속 그림자는 정직하지 않았어요. 실제보다 자꾸 더 커졌거든요. 그러다 문득 서랍 속 볼펜이 떠올랐어요. 거기에 있던 종이 미안하다로 시작했던 글씨, 그 아래 희미한 두 줄이 떠올랐죠. 나는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두 줄 아침에 읽었는데 정확히는 다 읽지 않았구나. 나는 급히 서랍을 열어 볼펜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비틀고 몸통을 눌러 종이를 빼냈어요. 접힌 자국을 따라 조심히 펼쳤습니다. 정화야, 미안하다. 너 이름으로는 안 된다. 여기까지는 선명했어요. 그 아래가 중요한데 잉크가 번져 반쯤 흐려졌죠. 내가 눈을 가까이 대고 겨우 읽었어요. 압류라는 단어가 흐릿하게 있었어요. 자세한 말은 없었지만 나는 알 것 같았어요. 아들 가게가 흔들리던 지난 봄집에 낯선 우편들이 붙어왔었죠. 남편이 그걸 뜯지도 않고 부엌 서랍에 넣어두더니 하루는 나를 불러 차분히 말했어요. 걱정 말라. 내가 알아서 한다. 그 한마디 그때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 말의 속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아 허리를 붙이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분노가 아닙니다.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쓸쓸함이었어요. 남편이 나를 속이려 한 게 아니라 지키려고 나를 건너뛰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건너뛴 자리에 내가 서운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분노만 붙들 수도 없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오묘합니다. 한쪽이 부풀면 다른 쪽이 꺼져요. 서운함이 커지면 미움이 줄고 이해가 생기면 억울함이 빠져요. 나는 그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양쪽을 다 만지면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였어요. 여보세요라는 소리를 꿀꺽 삼키고 나는 화면만 바라봤어요. 벨소리가 5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문자가 하나 왔어요. 시어머니 저녁에 들러도 될까요? 짧은 말이었죠. 그런데 그 짧음이 마음에 박혔어요. 사람이 미안할 때는 말이 짧아집니다. 길게 풀면 변명이 되고 짧게 두드리면 용서의 문턱에 발끝이 닿죠. 나는 답장을 쓰다 지웠어요. 괜히 삐뚤어진 말이 나갈까봐 손가락을 주먹 쥐듯 오므렸다 폈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보내었어요. 와라. 해가 더 내려앉았어요. 주방 창문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나는 냄비에 다시 물을 올렸어요. 국물 내려고 마른 멸치와 다시마를 손으로 툭툭 털어 넣었습니다. 멸치 비린내가 살짝 올라오다가 끓기 시작하니 고소한 냄새로 바뀌었어요. 사람 관계도 그럴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비릿하고 끓고 나면 고소해지는 때가 있죠. 나는 숟가락으로 부스러기를 걷어내며 냄비 속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문소리가 나서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문간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해쓱했어요. 손에 작은 봉투를 쥐고 있었어요. 나는 의자 하나를 빼주고 속으로만 말했죠. 앉아라.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 안에서 떠들던 소리들이 그제야 조용해졌으니까요. 나는 며느리 손에 든 봉투를 보았습니다. 종이에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여러 번 만진 봉투였죠. 사람이 어떤 것을 여러 번 만질 때는 결심을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봉투가 내 손에 왔습니다. 가볍더라고요. 가벼운데 심장은 무겁게 쿵 내려앉았어요. 여기서 제가 잠깐 멈췄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서운함, 미움, 억울함. 그 세 가지가 내 등 뒤에서 서로 밀쳤어요. 그 사이로 아주 가느다란 실 같은 게 하나 스며들었어요. 혹시 이유가, 혹시 사정이. 그 실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나는 봉투를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은 때가 있어요.
끓는 김을 먼저 빼고 불을 줄이고 뚜껑을 살짝 열어 바닥을 살펴야 해요. 그래야 안 타요. 나는 그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손을 조금만 늦춰라. 말을 길게 하지 마라. 숨을 먼저 고르자. 부엌창 밖으로 저녁 종소리가 들렸어요. 동네 성당인지 어디서 딸깍딸깍 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나는 손가락을 풀고 봉투 모서리를 엄지로 살짝 밀었어요. 입구가 열리려는 순간 나는 다시 멈췄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봤거든요. 아침의 먼지, 발뒤꿈치의 멍, 콩나물의 김, 세탁기의 원. 다 원이었어요. 돈은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직선으로 가야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나는 마음먹었습니다. 묻되 짧게 묻자. 캐묻지 말자. 봉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말하자. 순서를 지키자. 사람 사이에서는 순서가 예의다. 내가 평생 붙들고 온 말이었어요. 그 말을 꺼내 먼지를 털고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입을 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내 안에서 일으킨 분노는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어요. 하지만 끓던 김은 빠졌습니다. 바닥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됐죠. 그 정도면 다음 걸음을 뗄 수 있어요. 나는 등을 펴고 손등에 파란 핏줄을 한번 쓰다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봉투를 열 차례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모르는 남편의 마음과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우리 식구의 사정을 처음으로 마주보게 될 참이었어요. 나는 봉투 입구를 엄지로 살짝 벌렸어요. 종이 냄새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말린 콩나물과 섞인 종이 냄새 부엌 등 아래에서 봉투 속이 노랗게 비쳤어요. 맨 위에는 병원에서 온 서류가 있었어요. 도윤 수술 일정과 예상 비용이 적혀 있었어요. 숫자가 길었어요. 한 줄이 아니라 두 줄로 넘어가는 금액 숨이 짧아졌습니다. 숟가락 끝에 걸린 소금처럼 목구멍에 뭔가 턱하고 걸렸어요. 서류 밑에 작은 메모가 하나 더 깔려 있었어요. 흰 메모지 모서리가 손때로 약간 까맣게 변해 있었죠. 나는 그걸 조심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등으로 한번 쓸어 펴고 밥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글씨는 남편 글씨였어요. 삐뚤고 얇은 선 병실에서 떨리던 그 손의 흔적이 그대로 있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기침 사이로 겨우 건져 올린 숨 같았어요. 정화야 미안하다. 너 이름으로는 안 된다. 여기까지는 아침에 읽었던 그대로였죠. 그 아래 희미한 두 줄 나는 더 가까이 고개를 숙였어요. 빛 그림자 압류 가능 두 낱말이 번진 잉크 사이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또 한 줄 선미를 세우자 도윤 먼저 살리자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한 박자 쉬었어요. 그 한 줄이 내 속에서 한동안 떠다녔습니다. 선미를 세우자 도윤 먼저 살리자 낯설지 않은 말투였어요. 남편이 평생 해오던 방식 먼저 급한 불 먼저 약한 쪽 그런 사람이었죠. 나는 의자를 뒤로 조금 밀었어요.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정신이 붙잡혔어요. 생각이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움직였죠. 눈앞에 오래된 장면들이 번갈아 떴어요. 비 오는 어느 봄날 인쇄소 천장이 샜을 때 남편은 양동이부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지붕을 봤어요. 바닥부터 말리고 천천히 올라갔죠. 나는 그때 답답하다고 했어요. 왜 큰 데부터 안 막느냐고 남편은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물부터 그치게 하자 그게 다였죠. 짧은 말 그리고 묵묵한 몸 또 하나 아들 가게가 휘청한 그해 여름 나는 집문서를 들고 은행을 찾으려 했어요. 남편은 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사람은 조용히 손을 내렸죠. 그리고 부엌 문지를 한번 쓸어내리더니 말없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다음 날 새벽에 보니 수첩에 낯선 전화번호가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도와달라고 먼저 손 벌리지 말고 내가 빌릴 때부터 빌려보자. 그렇게 한 칸씩 버텼죠. 말은 없었지만 집을 앞에 세우지 않겠다는 고집이 선명했어요. 나는 메모를 다시 읽었어요. 선미를 세우자, 도윤 먼저 살리자. 혹시 그 마음으로 보험금 수익자까지 바꾼 건가? 내 이름을 일부러 비껴간 건가? 억울함 위에 얇은 이해가 한 겹 얹혔어요. 아직 뜨거웠지만 표면에 얇은 막이 생기는 느낌, 국물이 끓다 잦아드는 그 잠깐의 고요. 그 고요가 내 안에 내려앉았어요. 부엌식의 초침이 또각또각 박자를 계속 쳤어요. 그 박자에 맞춰 나는 메모를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접으면 글씨가 마주보고 펼치면 글씨가 나란히 섰어요. 마주보고 섰다, 나란히 섰다, 그게 우리 사이 같았어요. 부부로 평생 마주보고 살다가 이제는 남편의 뜻과 나의 마음이 나란히 서야 할 때구나. 그 생각이 슬며시 들었어요. 문득 볼펜이 떠올랐어요. 그 볼펜 속에서 메모가 나왔죠. 그 볼펜은 인쇄소에서 쓰던 거였어요. 검은 잉크가 잘 나오지 않아 남편이 자주 흔들던 볼펜. 잉크가 뚝뚝 끊길 때마다 남편은 종이 끝을 동그랗게 긁었어요. 그래야 다시 나오거든요.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남편은 늘 그랬어요. 막히면 긁어서라도 살짝 길을 냈어요. 큰 소리 안 내고 천천히. 나는 서랍에서 그 볼펜 하나를 더 꺼냈어요. 몸통이 반질반질 달아 있었죠. 손에 쥐자마자 익숙한 무게가 전해졌어요. 볼펜 끝을 종이에 대고 아주 작은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점에서 짧은 선을 하나 그었어요. 나를 위한 선, 집을 위한 선, 도윤을 위한 선, 세 선을 나란히 그었습니다. 그게 오늘 내가 할 몫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줬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바람이 들어와 부엌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흔들리는 그림자가 벽에 춤을 췄죠. 나는 그 그림자를 한동안 바라봤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는 그림자도 같이 흔들리죠. 하지만 벽은 그대로예요. 벽처럼 버티자.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메모 뒤쪽을 뒤집었어요. 작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보험금 예상액 대략의 비율 반은 손자 반은 살림. 그리고 아주 작게 내 약값, 이 세 낱말이 구석에 적혀 있었어요. 내 약값, 그 두 글자에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어요. 남편이 내 약봉지를 챙기던 손, 하얗게 굳은 관절, 약국 영수증을 접어 지갑에 넣던 버릇 한꺼번에 떠올랐죠. 내가 알던 고집쟁이, 내가 몰랐던 살뜰함, 둘이 겹쳐 보였어요. 나는 눈가를 손등으로 꾹 눌렀어요. 울음을 크게 내지 않으려 목을 대만 천천히 움직였어요. 울음이 나도 목소리는 아껴야 할 때가 있어요.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해야 할 말이 남아서였죠. 해야 할 계산도 남아서였고요. 탁자 끝에 공책을 꺼내 펼쳤어요. 한 면을 세 칸으로 나눴습니다. 맨 위에 크게 적었어요. 도윤집 나. 그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3개 찍고 해야 할 일을 적어 내려갔어요. 수술비, 치료비, 간병집 유지, 겨울 난방, 공과금, 쌀과 반찬값, 내 약값, 병원. 통원차비, 짧은 단어들 하지만 하나하나가 다 살림이었어요. 살려야 할 것들이었죠. 펜끝이 종이 위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참 마음을 붙들어줬습니다. 소리가 박자를 만들고 박자가 마음을 묶어주더라고요. 사람은 박자를 잃으면 휘청해요. 오늘 낮에 나는 그랬죠. 이제는 조금 서 있어도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6시가 넘었어요. 며느리는 말없이 설거지를 거들고 있었어요. 물소리가 부드럽게 흘렀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어요. 하늘이 파르스름해지고 먼 아파트 창에 불이 하나둘 켜졌죠. 사람 사는 빛, 그 불빛들을 보니 내 마음도 조금 밝아졌어요. 나는 공책을 멈추고 메모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모서리를 꼭 눌러 사각형을 반듯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봉투를 싱크대 옆가로 서랍 수저와 행주가 있는 칸 말고 그 아래 칸에 넣었어요. 내가 손이 먼저 가는 자리 아침마다 열게 되는 칸 중요한 건 눈에 띄는데 두자는 게 내 방식이거든요. 밥을 차렸어요. 콩나물 무침을 접시에 올리고 국에 간을 보았어요. 짭짤했지만 오늘은 그 짭짤함이 위로가 됐어요. 짠맛이 혀를 깨우고 마음을 붙잡아 주더라고요.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 그 사이에 아주 작은 한숨이 섞였지만 서로 모른 척 했어요. 오늘은 그게 예의였거든요. 밥을 마치고 나는 싱크대에 그릇을 포개놓고 행주를 깨끗이 헹궜어요. 행주를 꼭 짜니 물방울이 한 줄로 또르르 흘렀어요. 그 물줄기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걸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도 지금은 가늘지만 이어지고 있구나. 끊기지 않고 이어가면 굵어지는 날이 오겠구나. 거실로 나와 등을 기대고 앉았어요. 허리를 펴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상수야, 오늘 너한테 처음으로 고맙다 했다. 그 말을 속으로만 했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에는 분명히 들렸어요. 고맙다, 이 두 글자가 내 안에서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나는 내일 할 일을 정리했어요. 보험사에 한 번 더 들르자, 서류 정리를 묻자, 수술 예약과 비용 분할을 알아보자, 그리고 아들에게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 전화하자. 오늘의 목소리는 아직 거칠다. 내일의 목소리는 조금 더 다듬어질 거다. 그렇게 정해두었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부엌 불을 끄고 식탁 위에 봉투를 한 번 더 쓸어보았어요. 종이는 차갑고 표면은 매끈했어요. 그 표면 아래에 남편의 숨이 얇게 깔려 있는 것 같았어요. 숨은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고 믿는 쪽이 마음이 편합니다. 나는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방에 들어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 모서리에 낮에 보이던 먼지가 어둠 속에서 더 흐릿해졌어요. 손을 들어 공기를 한번 쓸어보았어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바람이 창틀 사이로 들어와 커튼을 살짝 건드렸어요. 그 바람에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잠들기 직전 나는 다짐을 하나 더 붙였어요. 내일은 짧게 묻고 짧게 답하고 길게 이해하자, 길게 미워하지 말자, 짧게 섭섭하자. 그리고 도윤을 먼저 살리자,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나 순서가 정해지니 가슴이 덜 요동쳤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손등이 시렸습니다. 나는 커튼을 반쯤 젖히고 바깥을 봤어요. 골목 끝 가게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오늘은 움직여야겠다는 생각부터 했습니다. 싱크대에 컵을 놓고 미지근한 물을 따랐어요. 속을 먼저 데우고 싶었거든요. 물 한 모금이 목을 지나가니 어젯밤의 결심이 다시 도로 올라왔습니다. 짧게 묻고 길게 이해하자는 내가 스스로에게 건넨 약속이었죠. 나는 식탁 위 봉투를 다시 펼쳤어요. 병원 서류와 예상 비용, 작은 메모를 3가지로 순서대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순서가 있으면 마음도 줄을 서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적었습니다. 보험사의 확인, 병원비 분납, 수술 날짜 확정, 그리고 선미와 상의를 적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작은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 줄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줄 같았거든요. 점심 무렵 선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잠깐 이야기하자고 짧게 보냈어요. 붙이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붙이지 않았습니다. 붙이면 마음이 엉켜요. 그건 어제를 통해 배웠거든요. 답은 금방 왔어요. 가겠다고, 병원 서류도 가져오겠다고 답한 짧고 단단한 문장이었어요. 멀리서 읽어도 떨림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떨림이 내 안으로 옮겨 붙지는 않게 나는 한번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선미가 오기 전에 나는 부엌을 한번 훑었어요. 물수건으로 식탁을 문지르고 의자 다리를 반듯하게 맞추고 창문을 조금 더 열었어요.
바람이 커튼을 살짝 밀고 들어왔어요. 부엌의 공기가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사람 사이도 그랬으면 싶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문을 열었어요. 선미가 서 있었어요. 마스크를 반쯤 내리고 눈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억지인지 아닌지 나는 굳이 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가르는 날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부터 움직였어요. 서류를 가운데로 끌어다가 차례대로 돌려보였어요. 이게 병원 일정이고 이게 비용이며 이건 내가 적은 메모라고 말하며 나는 손가락으로 각 줄을 짚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조금 차가웠어요.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을 눌러 삼키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말을 줄였습니다. 소리가 작을수록 사람은 조심해야 하거든요. 잠깐 어제의 소금기 같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사람이 한번 삼킨 소금은 가끔 다시 혀끝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내 머릿속에 남편 메모의 두 줄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선미를 세우자 도윤 먼저 살리자라는 두 줄이 내 혀끝에 소금을 꺼내갔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나는 수술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만 먼저 꺼냈어요. 선미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어요. 사람 어깨가 내려앉는 소리는 안 들리지만 보입니다. 그 내려앉음이 내 가슴에도 전해졌어요. 이제부터는 방법을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통장 하나, 남편이 남겨둔 낡은 통장 하나, 보험금 절반이 들어갈 계좌 하나, 세 갈래로 나누자고 했어요. 첫째 수술과 입원, 둘째 퇴원 뒤 치료, 셋째 집살림과 겨울 준비에 쓰자고 말했어요. 말은 단순했지만 속은 단단히 묶였습니다. 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몫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는 고개만 살짝 저었습니다. 내 몫은 나중이라며 먼저 아이부터 하자고 했어요. 이 말이 겉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러 번 씹어넘긴 말이었어요. 내가 내 몫을 미루겠다는 건 평생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그래야 했습니다. 아이의 숨이 먼저니까요. 한숨이 길게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길었어요. 선미가 눈치를 보더라고요. 나는 손바닥을 펴서 테이블 위에 포개놓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 말 두 글자로 오늘을 묶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불쑥 올라왔어요. 남편이 왜 수익자를 바꿨는지 그 이유가 더 또렷해진 거예요. 내 이름은 빚의 그늘을 끌고 다녔죠. 아들 가게가 흔들리면서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건 언제든 잡힐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 그늘을 피하려고 선미를 앞으로 세웠던 거예요. 서운함 위에 이해가 한 겹 더 덮였어요. 겹겹이 포개지니 마음의 모서리가 조금 둥그러졌습니다. 나는 선반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크고 하얀 면에 선을 그어 칸을 만들었어요. 왼쪽에는 날짜, 가운데에는 쓰임, 오른쪽에는 금액과 확인을 적을 칸을 만들었어요. 살림은 칸이 필요해요. 칸이 있어야 숨이 붙어요. 무턱대고 쓰면 허둥대죠. 나는 칸을 곱게 나눴습니다. 첫 줄에 수술 예약금을 적고 둘째 줄에 입원 준비물을 적었어요. 셋째 줄에는 퇴원 이후 방문 치료 비용을 적었어요. 넷째 줄에는 응급 대비 비상금을 적었어요. 다섯째 줄에는 집 난방과 장작 같은 마음 준비를 적었어요. 마지막 줄에는 내 약값을 작게 그러나 빼지 않고 적었어요. 나는 그 줄을 보고 조용히 웃었어요. 빼면 고집이 되고 넣으면 살림이 되거든요. 선미가 봉투를 꺼냈어요. 병원에서 받은 안내문과 본인 부담 예상액을 적은 종이였어요. 종이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만졌으면 그 다름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나는 안내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큰 글씨부터 작은 글씨까지 한 줄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이해가 늦으면 오해가 빨라지거든요. 중간에 숫자들이 튀어나왔어요.
나는 숫자에 약해요. 그래서 더 크게 소리 내지 않고 손가락으로 한 번씩 짚어줬어요. 짚으면 괜찮아요. 눈보다 손이 먼저 외우거든요. 잠깐 멈춰 선미를 봤습니다. 눈밑이 조금 꺼져 있었어요. 밤을 잘 못 잔 얼굴이었어요.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냐고 묻지 않았어요. 괜찮냐는 말은 때로 사람을 더 무너지게 하니까요. 대신 공책을 돌려 보여줬어요. 칸과 줄 그 사이를 채운 글자들을 보여주며 이게 오늘 우리가 잡은 길이라고 눈으로 전했어요.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꽃이 튀었어요. 어제의 분노가 아니었어요. 다른 불이었어요.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었어요. 그 불은 조용하지만 오래 가요. 크게 타지 않고 오래 따뜻합니다. 나는 그 불을 손으로 감싸준 느낌이었어요. 점심을 지나고 우리는 보험사에 함께 갔어요. 창구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나는 어제보다 숨이 덜 가빴습니다. 어제는 혼자였고 오늘은 둘이었어요. 둘이 앉으면 등받이가 덜 차갑더라고요. 이상하죠. 의자는 같은 의자인데 사람이 하나 더 앉으면 차가움이 덜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수익자 변경은 이미 고인이 지정한 대로라며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게 묻지 않았어요. 오늘의 목적은 따지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였으니까요. 필요한 서류와 처리 기간, 입금 방식만 메모했습니다. 짧게 그리고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가을 햇빛이 사람 등을 슬쩍 토닥이더라고요. 우리는 버스를 타지 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발소리가 박자를 맞췄어요. 탁, 탁, 탁 그 소리가 도윤의 심장 박동처럼 들렸어요. 이 박자가 길게 이어지면 좋겠다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선미가 살짝 발을 멈췄어요.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짧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두 글자뿐이었어요. 근데 그 두 글자가 내 등줄기를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괜찮다 그 말은 마음속에서만 했습니다. 소리가 필요 없는 때가 있어요. 오늘이 그랬어요. 집에 돌아와 나는 부엌 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기울 시간이 멀지 않았어요. 나는 다시 공책을 펼쳐 오늘 날짜 옆에 작은 별표를 그렸어요. 별표 하나의 뜻은 간단합니다. 방향이 정해진 날입니다. 나는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선미는 방패였다고 적었습니다.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집을 지키는 일은 가끔 앞에서 막는 사람이 필요해요. 남편이 떠나기 전에 그 앞자리에 선미를 세워둔 거죠. 나는 그 자리의 모양을 이제야 보았습니다. 며느리라는 말 그 말에는 늘 서운함이 따라 붙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사람 이름으로 불러보니 달랐어요. 선미 두 글자가 부드럽게 입안에서 굴렀어요. 이름을 제대로 부르면 마음의 문이 반쯤 열립니다. 참 신기해요. 저녁 준비를 하며 나는 냄비 뚜껑을 살짝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김이 날 때 무턱대고 덮으면 넘칩니다. 조금 열어주면 속이 가라앉아요. 사람 관계도 그와 같죠. 오늘 나는 그걸 몸으로 다시 배웠어요. 해가 지고 불을 켰습니다. 부엌등이 노랗게 내려앉았어요. 노란 불빛 아래서 나는 공책을 덮고 펜을 볼펜 꽂이에 꽂았습니다. 그 옆에 남편이 남긴 낡은 볼펜도 같이 세워두었어요. 둘이 나란히 서 있으니 괜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잠들기 전 나는 마음속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상수야 오늘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 대신 알겠다는 말을 했다. 그 말을 살짝 올려보냈어요. 대답은 당연히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방 안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남편이 왜 내 이름을 비켜갔는지, 왜 며느리를 세웠는지. 그 방패 뒤에서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어디였는지 알겠더라고요.
내일은 병원에 갈 겁니다. 수술 동의서, 입원 준비, 주차와 보호자 교대 같은 자잘하지만 중요한 일들을 나는 칸에 맞춰 하나씩 채울 거예요. 급하게 달리지 않겠습니다. 박자를 잃지 않겠습니다. 짧게 묻고 짧게 답하고 길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거예요. 있잖아요. 손 한 번 제대로 잡아주면 아이 숨이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느낌 하나 믿고 오늘 밤은 눈을 감겠습니다. 불을 끄면 부엌에서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여전히 같은 박자로 흘러갈 거예요. 그 박자에 맞춰 우리 집 숨도 조금 더 길어질 겁니다. 아침 공기가 맑았어요. 밤새 머릿속이 덜 뒤섞였는지 숨이 길게 들어갔습니다. 나는 창문을 반만 열고 주방등을 켰어요. 노란 불빛 아래서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봉투를 올려놨습니다. 겉보기엔 얇아요. 들어 올리면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 봉투 하나가 우리 집 며칠을 통째로 눌러왔죠. 가볍게 들리지만 마음 위에서는 무겁게 얹히는 물건이더라고요. 살다 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공책을 폈어요. 어제 그려둔 칸 위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맨 윗줄에 병원 접수를 적었어요. 바로 밑줄에 입금 순서를 적었어요. 세 번째 줄에 내 몫은 나중이라고 짧게 썼어요. 짧게 쓰면 길게 지킬 수 있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주머니에 작은 볼펜 하나와 공책 한 권을 넣었어요. 봉투는 가방 안쪽 칸에 넣었어요. 늘 손이 먼저 가는 자리라서 그렇게 챙겼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햇살이 뺨을 탔어요. 가을 햇빛은 사람을 너무 위로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지 딱 적당히만 따뜻합니다. 버스가 서고 나는 뒤쪽 자리 창가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은행과 문구점이 스쳐갔어요. 문구점 유리창의 색종이가 바람에 흔들리더라고요. 색종이처럼 얇은 이 봉투가 오늘 우리 집 색깔을 바꾸겠구나 싶었어요. 괜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앞에 내렸어요. 입구에서 손소독제를 한번 눌렀어요. 차가운 알코올 냄새가 머리를 맑게 해줬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줄이 길지 않았어요. 나는 선미에게 손짓을 했어요. 나란히 섰습니다. 우리 둘의 그림자가 바닥에 겹쳤어요. 겹친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고 발을 가만히 모았어요. 차례가 와서 봉투를 열어 서류를 건넸어요. 수술 동의와 입원 안내와 예상 비용을 직원이 미리 보기 좋게 클립을 바꿔 꽂아주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숙여 고맙습니다라고 작게 말했어요. 이런 작은 고맙다가 사람을 살립니다.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다음은 수납이었어요. 나는 가방 안쪽 칸에서 준비한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첫 돈은 내가 내자고 어젯밤 마음먹은 대로였어요. 창구 유리 너머 계산대의 빨간 전광판에 숫자가 또박또박 올라왔어요.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봉투를 밀었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귀엔 또렷했어요. 보호자 성함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공책과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손등에 파란 줄이 유리 위에 비쳤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더니 확인되었다며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행정 같은 건 길게 화내지 말고 짧게 확인하면 된다는 걸 또 배웠어요. 영수증이 나왔어요. 하얀 종이에 오늘 날짜가 박혔어요. 왼쪽 위 모서리에 작게 별표를 그렸습니다. 집에 가서 공책에도 같은 모양을 그릴 생각이었어요. 표시를 맞춰두면 마음의 선도 맞춰져요. 복도로 나오니 의자에 앉을 자리가 적당히 비었어요. 우리는 앉았습니다. 선미는 물병 뚜껑을 조심히 열었어요. 입술만 적시는 작은 모금을 마셨어요. 나는 그 모습을 옆눈으로 보았습니다. 단단한 애예요. 말을 아끼는 애예요. 그 조심이 오늘은 우리 둘을 살립니다.
잠깐 분노가 한번 스쳤어요. 어제의 소금기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오래된 소금기였어요. 며느리라는 말에 붙어 다니던 작은 상처들이었어요. 사소한 오해들이었어요. 모처럼 내 속으로 올라오려다 툭 부딪혀 내려갔어요. 어디에 부딪혔나 했더니 남편 메모의 두 줄이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선미를 세우자. 도윤 먼저 살리자. 그 두 줄이 내 분노를 막아섰어요. 고맙고 또 서러웠습니다. 잠시 뒤 의사가 설명을 해주었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려운 말은 한 번에 다 못 알아듣죠.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한 줄만 잡으면 돼요. 오늘 내가 잡은 한 줄은 수술 날짜와 입원 시간과 금식 시간이었어요. 세 가지를 머리에 넣고 가슴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을 나와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바람이 낙엽을 살살 밟고 지나갔어요. 바삭바삭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마음을 좀 풀어주더라고요. 나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수술 날짜 옆에 작게 하트를 한번 그려 넣었어요. 이상하죠? 하트가 유치해 보여도 그림 하나가 사람 붙잡아 줄 때가 있어요. 선미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들 학교에서 받아야 할 서류가 있다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학교에 같이 가겠다고 짧게 말했어요. 말은 짧게 했지만 뜻은 길게 전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에 낯익은 우체국이 보였어요. 갑자기 마음이 콕 찔렸어요. 어젯밤 머릿속을 스쳤던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남편의 서랍과 낡은 수첩과 우체국 거래 같은 단어들이 줄지어 섰죠. 나는 벨을 눌러 한 정거장 먼저 내렸습니다. 우체국 안으로 들어가니 공기가 다르게 조용했어요.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남편 이름과 내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혹시 보관 중인 우편이 있나 하고 짧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받는 사람은 나였고 보낸 사람은 동네 우체국이었어요. 상자 겉면에 남편이 자주 쓰던 둥근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정화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잠깐 멎었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집까지 들고 갈까 여기서 열까 망설였어요. 나는 상자를 가방 속 가장 안쪽 칸에 넣었어요. 마음이 더 두근거렸지만 집까지 가서 식탁 위에서 노란 불빛 아래 천천히 열자고 다짐했어요. 그게 내 방식이니까요. 집에 돌아와 손을 씻고 행주로 식탁을 한번 닦았어요. 상자를 가운데 올려두고 자리부터 반듯하게 잡았어요. 앉은 키를 세우고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찌익 소리를 내며 비닐봉투가 하나 나왔어요. 투명한 봉투 속에 통장 2개와 접힌 메모 1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통장의 겉표지가 오래돼서 모서리가 해졌더라고요. 세월이 벗겨놓은 흔적이었어요. 나는 먼저 메모를 펼쳤습니다. 정화야. 혹시 몰라 넣어둔다. 급한 건 보험금으로 먼저 하라. 이건 천천히 써라. 짧은 4줄이었어요. 남편답죠. 어쩜 이렇게 짧게 남기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위로 올라오려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울음보다 확인이 먼저였어요. 통장을 펼치니 오래된 입출금 기록이 촘촘히 찍혀 있었어요. 인쇄소 첫 해에 수금이 늦은 날 잔액이 딱 끊겨 있는 줄이 보였어요. 가끔씩 들어온 작은 돈도 보였어요. 그리고 모아두려는 마음이 숫자 사이로 보였어요. 잔액을 확인하는 도장 소리가 집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 남아 있었어요.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고맙다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저절로 올라왔습니다. 작은 열쇠를 들었어요. 키홀더엔 낡은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인쇄소 뒤쪽 서랍이라고 연필로 흐릿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서랍은 나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늘 남편 자리였거든요. 사람 자리는 허락 없이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우리 부부의 약속이었죠. 이제 그 약속을 조심히 넘어야겠구나 싶었어요. 그 생각을 하며 열쇠를 작은 봉투에 따로 넣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나는 저울을 떠올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울이었어요. 한쪽에는 봉투에 가벼운 무게가 있고 다른 쪽에는 사람의 숨이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사람의 숨이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것을 오늘 나는 제대로 들기로 했어요. 힘들어도 들 사람은 내가 맞다라고 마음을 세웠어요. 나이 40도 아니고 68이지만 오늘만큼은 내 등이 제일 넓어요. 공책을 다시 폈어요. 새로 생긴 두 통장을 각각 다른 칸에 적었습니다. 첫 통장은 겨울에 난방과 쌀과 공과금에 쓰도록 적었어요. 둘째 통장은 내 약값과 병원 오갈 차비와 간단한 옷 한 벌에 쓰도록 적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 비상을 적었어요. 짧게 적어놓고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3개 찍었어요. 3번 확인하자는 뜻이었어요. 저녁이 가까워지자 노을빛이 부엌으로 길게 들어왔어요. 노을은 늘 사람을 한번 뒤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창틀에 팔꿈치를 얹고 짧게 중얼거렸어요. 상수야, 여기까지 잘 깔아놨구나. 너답다. 이 말이 내 귀에만 들렸어요. 그때 손전화가 울렸어요. 아들 번호였어요. 나는 천천히 받았습니다. 숨을 한번 골라놓고 짧게 대답했어요. 괜찮다. 병원은 준비됐다. 도유는 우리가 책임진다. 3줄로 끝냈어요.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나는 알겠더라고요. 오늘 이 집의 저울이 비로소 수평을 찾았다는 걸요. 불을 켜고 국을 데웠어요. 주걱으로 바닥을 한번 훑으니 눌어붙은 데가 없었어요. 불세기를 잘 맞추면 바닥이 타지 않아요. 사람 사이도 딱 그만큼만 불을 키우고 줄이면 됩니다. 오늘 나는 그걸 또 배웠어요. 밥을 먹고 그릇을 씻고 행주를 꽉 짜서 걸어놓으니 방에서 시계 소리가 또각또각 여전히 같은 박자를 쳤어요. 그 박자에 맞춰 나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를 더 덧붙였어요. 내일은 인쇄소에 가자고 다짐했어요. 뒤쪽 서랍은 그 열쇠가 맞으면 열릴 거예요. 거기에도 남편의 숨이 조금 더 남아있겠지요. 불을 끄기 전에 식탁 위 상자를 손바닥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차가운 표면과 매끈한 모서리와 그 아래 깔린 마음을 느꼈어요. 오늘 하루의 무게가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있잖아요. 살림이라는 게 돈으로만 굴러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짧은 말과 짧은 표정과 짧은 메모 같은 게 모이면 집이 굴러가요. 나는 그걸 이 봉투 하나로 배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는 인쇄소가 먼저 떠올랐어요. 작은 열쇠와 흐릿한 라벨과 뒤쪽 서랍을 셋을 손끝으로 더듬듯 떠올리고 세수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게 셔터는 반쯤 올라가 있었어요. 먼지 냄새에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죠. 불을 켜니 노란빛이 활자를 깨웠습니다. 나는 천천히 작업대 뒤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평생 앉던 의자는 등받이가 닳아 반질반질했어요. 그 의자 등에 손을 얹고 한 번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뒤쪽 서랍은 허리 높이쯤에 있었어요. 열쇠를 넣고 살짝 돌렸어요. 딸깍하고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서랍이 반뼘 정도 나왔어요. 먼지가 털처럼 얹혀 있었죠. 나는 행주로 살짝 쓸고 서랍을 끝까지 당겼습니다. 맨 위에는 오래된 가죽 수첩이 있었어요. 테두리가 해져 실밥이 삐죽 나왔어요. 그 아래에 얇은 봉투 하나와 금속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나는 먼저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짧은 목록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쌀, 가스, 전기, 월세, 도윤, 내 약 같은 짧은 단어들이었어요.
그 뒤로 날짜가 길게 이어졌어요. 언제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건넸는지 작은 금액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어요. 숫자 사이로 살림의 숨이 오르내리더라고요. 장마다 작은 표시가 있었어요. 파란 점과 빨간 점과 검은 세모가 전부 뜻이 있었어요. 파란 점은 미룰 수 있는 것이고 빨간 점은 오늘 안에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검은 세모는 정화 모르게 남편 혼자 감당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세모 옆에는 아주 작게 쓰인 글씨들이 있었거든요. 밤에 해결, 내일 다시, 전화는 내가 같은 말들이었어요. 나는 손끝으로 세모를 쓸어봤어요. 거칠었어요. 세모마다 남편의 밤이 한 번씩 들어있었을 거예요. 말 안 하고 돌아다니던 밤들과 빗잔치에 끼인 이름들과 가게 안팎에서 고개 숙이며 엮어둔 약속들이 떠올랐어요. 생각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수첩 중간쯤 내 이름이 들어있는 페이지가 있었어요. 정화 이름 밑줄 옆에 작은 글씨로 압류 가능, 위험 두 낱말이 박혀 있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서운함이 다시 올라왔다가 금방 내려갔습니다. 여기까지 오니 의미가 또렷했거든요. 나를 비켜간 게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게 첫 생각이었어요. 나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가볍더라고요.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메모 한 장이 있었어요. 사진 속엔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은 선미와 도윤이 보였어요. 둘이 나란히 고개를 숙여 종이를 보고 있었어요. 빛이 아이볼에 얹혀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사진 뒷면에 이 집의 앞자리라는 짧은 글씨가 있었어요. 그 네 글자가 가슴을 쿵 쳤어요. 앞자리에 서라는 뜻이었고 누가 설지 남편은 이미 정해두었더라고요. 메모는 더 짧았어요. 정화야, 내가 져야 내가 선다. 짧은 두 줄이었어요. 나는 그만 손등으로 눈을 눌렀습니다. 울지 않으려 울음은 오늘의 일을 망가뜨릴까봐 눈꺼풀을 지그시 눌렀어요. 숨을 천천히 내쉬었죠. 금속 상자를 열었어요. 단단한 소리와 함께 내려앉은 먼지가 한 번 일어나더니 가라앉았어요. 상자 안에는 도장이 2개와 가게 통장 사본과 얇은 흰 봉투 한 장이 더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 둥근 글씨로 정화 결심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 말이 낯설어 잠시 웃음이 났습니다. 결심도 봉투에 담아두던 사람이었구나 싶어 참 이 사람답다라는 말이 가슴속에서 슬며시 흘렀어요. 봉투를 열자 작은 메모와 접힌 지도가 나왔어요. 지도의 빨간 동그라미는 2군데였어요. 우체국과 동네 협동조합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메모는 이랬어요. 급한 건 우체국, 꾸준한 건 조합, 둘 다 내 손으로 선미 손을 거쳐서. 나는 그 줄을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돈의 길과 사람의 길이 둘이 겹쳐 있더라고요. 서랍 맨 뒤쪽엔 작은 전자저울이 있었어요. 잉크통 무게를 재던 거겠죠. 저울 위에 메모를 올려봤어요. 숫자가 0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내 손바닥엔 분명히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사람 마음은 기계가 못 재요. 그날 나는 그걸 또 배웠어요. 수첩 맨 끝 장을 넘기자 얇은 영수증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약국 영수증이었고 내 이름과 내가 먹는 혈압약 이름과 할인받은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연필로 정화 약값 따로라는 말이 짧게 쓰여 있었어요. 작은 칸에서 나는 딱 멈췄습니다. 살림이란 게 큰 돈만이 아니라 작은 칸 하나로 굴러간다는 걸 그 한 줄이 알려줬어요. 그 한 줄이 내 속에서 오래 부풀었어요. 나는 수첩을 덮고 서랍 물건들을 다시 차곡차곡 넣었어요. 세모표가 많던 장만 한 번 더 쓸어주고 열쇠를 뽑아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문틀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아마도 내 손이 떨렸겠죠. 그래도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골목 슈퍼 앞에서 작은 과자를 한 봉지 샀어요. 달지도 짜지도 않은 과자라 도윤이 입에 잘 맞는 거거든요.
봉지 모서리를 접어 가방 속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 집의 앞자리에 오늘은 내가 서지만 내일은 또 다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앞자리는 지키는 사람이 서는 자리예요. 그날 바뀔 수 있다고 그렇게 마음을 고쳐 잡았어요. 집에 와서 공책을 펼쳤습니다. 칸을 더 쪼갰어요. 우체국 길과 조합 길과 집길 3칸을 만들고 아래에 작은 네모를 줄줄이 그렸어요. 체크할 네모들이었어요. 한 칸씩 칠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반듯해졌습니다. 첫 네모는 우체국 정리였어요. 둘째 네모는 조합 계좌 확인이었어요. 셋째 네모는 수술 준비 물품이었어요. 넷째 네모는 보호자 교대표였어요. 다섯째 네모는 내 약 리필이었어요. 여섯째 네모는 난방 점검이었어요. 네모가 늘어날수록 손이 바빠졌어요. 바쁜 손은 쓸데없는 미움을 덜어줍니다. 살다 보니 진짜 그랬어요. 점심 무렵 선미가 왔어요. 나는 수첩과 봉투를 보여줬어요. 말은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분명하게 오늘은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우체국 먼저, 그 다음 조합, 그 다음 병원으로 순서를 정해줬어요. 순서가 정해지니 선미의 눈동자도 안정됐어요. 눈동자가 흔들리면 사람이 빨리 지칩니다. 오늘은 흔들리면 안 되는 날이었거든요. 우체국에서 오래된 계좌 정리를 마쳤어요. 직원이 묻는 건 짧게 대답하고 필요한 서류는 미리 꺼내 주었습니다. 끝나고 나오는데 현관문 유리에 둘의 얼굴이 나란히 비쳤어요. 그 얼굴을 보니 묘하게 든든했어요. 둘이면 바람이 바람으로만 지나가요. 혼자면 바람이 칼이 되기도 하거든요. 오후엔 협동조합을 들렀어요. 작은 창구와 사람 냄새가 있었어요. 규정은 느리지만 설명은 친절했어요.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적어주더라고요. 나는 공책 네모 옆에 작은 체크를 하나씩 칠했습니다. 칠할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주방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바람이 커튼을 밀고 식탁 위 종이들을 넘겼어요. 나는 모서리를 맞춰 다시 눌렀어요. 모서리를 맞추면 사람 마음도 맞춰집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이게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컸어요. 잠시 앉아 남편 수첩을 다시 무릎에 올렸어요. 검은 세모가 줄줄이 박힌 장을 또 한 번 쓸어봤어요. 그 세모들은 나 몰래 지키려 했던 자리였겠죠. 말없이 버티던 밤들이었겠죠. 나는 그 밤들을 이제 내 밤으로 옮겨 담으려 합니다. 크게 말하지 않고 천천히 하나씩 해보려고요. 저녁 준비를 하며 국을 데우고 밥을 뜨고 그릇을 놓았어요. 숟가락 소리가 탁탁 박자를 맞췄어요. 그 박자에 맞춰 마음속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오늘 알았다. 수익자를 바꾼 건 배신이 아니라 배려였다. 이 줄을 적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결국 적었어요. 적고 나니 숨이 길어졌습니다. 밥을 먹으며 나는 다음 순서를 떠올렸어요. 이번 준비물과 도윤이 좋아하는 수건과 손잡이, 부드러운 컵과 앞단추 내복 같은 작은 것들을 적었어요. 작은 것들이지만 사람을 편하게 합니다. 편한 사람이 오래 버팁니다. 이 집은 버티는 걸로 앞으로 가야 해요. 빠르게가 아니라 오래도록요. 식탁을 정리하고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나는 속으로 한 번 더 중얼거렸어요. 상수야, 내가 져준 덕에 내가 선다. 너의 세모는 이제 내 네모로 바꿔서 하나씩 칠하마. 짧은 말이었지만 가슴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밤이 내려앉자 창밖이 조용해졌어요. 부엌 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아주 분명했어요. 나는 그 소리에 맞춰 숨을 한 번 더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병원 짐을 챙길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전할 말을 2줄만 준비할 겁니다. 긴 위로보다 짧은 약속이 오늘 내가 배운 의외의 진심이니까요. 아침엔 병원 짐부터 챙겼어요. 수건 2장, 앞단추 내복, 미지근한 물 담을 작은 컵, 그리고 공책, 볼펜,
통장 2개. 가방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가볍지 않은 게 오히려 마음을 붙잡아 줬어요. 선미와 병원에 들러 입원 절차를 미리 확인했어요. 수납 창구 앞에서 우리는 어제처럼 나란히 섰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만 짧게 물었어요. 입원 시간, 금식 시간, 보호자 교대, 3가지만요. 직원은 친절했고 나는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어요. 복도로 나오자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으니 어제 갔던 협동조합이었어요. 정화님, 지난달에 만기된 상품이 있는데 신분 확인되면 찾아가셔도 된다고 했어요. 짧은 말, 그런데 그 말이 가슴속에서 크게 울렸어요. 만기라는 단어가 오늘 내 귀에는 숨통이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병원을 나와 협동조합으로 곧장 갔어요. 작은 문, 나무 냄새, 기계음이 적어서 사람 목소리가 잘 들리는 곳이었어요. 창구에 신분증을 내밀자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남편분 성함이 보이네요. 정화님 명의로 돌려놓으셨습니다. 만기 날짜가 도윤 수술 예정 월과 같았어요. 나는 의자를 살짝 잡고 숨을 한번 꾹 눌러 삼켰어요. 상세한 설명을 길게 듣지 않았어요. 듣는 동안 마음속에서 소리가 터졌거든요. 그 소리는 분노가 아니었어요. 고맙다, 미안하다, 살았다, 세 소리가 한꺼번에 부딪혀 가슴을 울렸어요. 나는 고개를 숙여 짧게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통장을 받으면서 작은 전표를 하나 더 받았어요. 한 달에 조금씩 내 이름으로 들어오게 해둔 돈이었어요. 기간은 한 해였고 금액은 크지 않은데 3달치 쌀과 약값은 충분했어요. 남편이 내 호흡을 계산해둔 셈이었죠. 크게 주지 않고 끊기지 않게, 그 사람이 늘 하던 방식대로요. 밖으로 나서니 바람이 코끝을 스쳤어요. 선미가 옆에서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버님이. 그 한마디가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알겠더라고요. 끝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노점의 파가 싱싱했어요. 나는 한 단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상자 옆에 앉아 팔을 다듬는 할머니가 칼끝으로 흰 뿌리를 살살 긁고 있었죠. 그 모습이 오늘의 내 마음과 닮았어요. 거칠게 베지 않고 얇게, 천천히, 필요한 만큼만 긁어내는 손이었어요. 집에 들르기 전에 우체국에도 잠깐 들렀어요. 어제 받은 작은 상자 얘기를 꺼내자 직원이 기록을 뒤지더니 편지가 한 통 더 있다고 했어요. 수령 시점이 오늘이더라고요. 나는 봉투를 받자마자 가방 안쪽 칸에 넣었어요. 열고 싶은 마음이 달렸지만 집에 가서 노란 불빛 아래서 차분히 읽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해 물부터 끓였어요. 주전자 소리가 끓는 끝자락에서 가늘게 떨릴 때 의자를 끌어다 앉고 봉투를 꺼냈어요. 끝을 살짝 찢어 편지를 빼냈습니다. 정화야. 큰 돈은 선미를 거쳐 아이에게. 작은 돈은 내 손으로. 내 호흡이 먼저다. 숨이 길어야. 집도 길다. 짧은 4줄이었어요. 나는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두 손으로 살짝 눌렀어요. 종이의 얇은 결이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어요. 문득 어제 인쇄소 서랍에서 본 검은 세모들이 떠올랐어요. 남편 혼자 감당한 밤들이었죠. 그 세모마다 오늘의 네모 하나씩을 칠해야겠다 싶었어요. 나는 공책을 펼쳐 3칸을 만들었어요. 3칸 이름은 숨칸. 처음엔 우습게 들렸는데 적어놓고 보니 꼭 맞았어요. 숨칸 첫 줄 내 약값. 둘째 줄 쌀과 반찬. 셋째 줄 병원 오갈 차비. 넷째 줄 비상. 옆에 작은 네모를 그려놓고 체크할 자리를 남겼어요. 이 칸만 채워도 한 달이 버틸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 생각이 든 순간 가슴 위에서 무거운 돌이 하나 내려갔어요. 선미에게도 말을 꺼냈어요. 오늘 조합에서 받은 것, 한 해 동안 들어올 것, 이 집 숨칸은 내가 맡겠다. 너는 아이, 아들은 일. 짧게 나눴어요.
길게 설명하면 마음이 흐려져요. 짧게 나눈 말이 오늘은 제일 단단했어요. 그때 손전화에 메시지가 왔어요. 아들, 엄마 내일 병동층 바뀐대. 나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다. 이렇게만요. 짧게 주고받으니 속이 편했어요. 내일은 내일의 칸에 적으면 되니까요. 한숨 돌리고 나는 통장 2개와 새 전표를 식탁 한가운데 나란히 놓았어요. 왼쪽엔 아이, 오른쪽엔 집, 가운데엔 숨칸. 새 묶음이 반듯하게 섰어요. 모서리를 맞추고 손바닥으로 한번 눌렀어요.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오늘의 인장처럼 들렸습니다. 잠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내 이름을 비켜간 그날 창구의 차가운 유리, 바닥 타일, 줄눈의 하얀 선, 그 장면들이 한 번에 몰려왔어요. 그런데 곧 다른 장면이 덮었어요. 수첩의 검은 세모, 사진 뒤에 4글자, 이 집의 앞자리, 조합의 만기 날짜, 편지의 4줄. 겹겹이 포개지니 서운함이 갈 곳을 잃었어요. 나는 냄비에 물을 올리고 국을 데웠어요. 끓기 직전 뚜껑을 조금만 열어 김을 먼저 빼줬어요. 넘치지 않으라고요. 사람 마음도 그러더라고요. 김을 빼면 바닥이 안 타요. 오늘 나는 그 김 빼는 법을 돈에도 말에도 숨에도 같이 써먹었어요. 선미가 식탁에 앉아 아이 학교에서 받아야 할 서류를 정리했어요. 클립 소리가 작게 똑똑 박혔어요. 나는 그 소리에 맞춰 공책 네모를 천천히 칠했어요. 우체국 편지 체크. 조합 만기 체크. 숨칸 만들기 체크. 세모 대신 네모, 오늘 할 일은 여기까지로 충분했어요. 계산대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 겉면에 연필로 가늘게 쓴 글씨 겨울, 난방, 쌀 3단어만 적었어요. 봉투 속에 새 전표 한 장을 넣었어요. 오늘 생긴 돈을 모두 한 번에 풀지 않으려고요. 살림은 한 번에 풀면 금방 말라요. 조금 남겨 김을 빼듯 숨을 남겨야 겨울을 건넙니다. 문득 남편이 떠올랐어요. 물부터 그치게 하자 늘 그랬죠. 천장 구멍보다 먼저 바닥 양동이. 불보다 먼저 가스밸브. 큰 소리보다 먼저 작은 손짓. 그 습관이 결국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구나 싶었어요. 나는 속으로 짧게 말했어요. 알겠다. 오늘은 그 말만으로 충분했어요. 바깥이 어두워지고 창에 내 얼굴이 비쳤어요.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대신 손등을 봤어요. 파란 줄 마디 거친 결. 이 손으로 네모를 더 칠하면 된다. 아이의 손을 잡고 문 손잡이를 돌리고 서류 모서리를 맞추면 된다. 그 생각이 손등을 따뜻하게 덮었어요. 선미가 돌아가며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아침에 같이 가요.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한 글자였지만 그 글자에 오늘의 길이 다 들어 있었어요. 불을 줄이며 나는 마음속 칸을 한 번 더 훑었어요. 아이 칸, 집 칸, 숨 칸, 3칸이 또렷했어요. 칸이 또렷하면 사람이 덜 흔들려요. 흔들려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럴 힘이 생겨요. 편지와 통장을 서랍에 넣고 볼펜을 꽂으며 나는 아주 작은 약속 하나를 붙였어요. 길게 미워하지 말고 길게 지키자. 짧게 섭섭하고 짧게 웃자. 그리고 숨칸을 빼먹지 말자. 숨이 길어야 집도 길다. 남편이 남긴 4줄, 그 말이 오늘 내 가슴에서 오래도록 따뜻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제 뺨을 스쳤어요. 가방엔 공책, 볼펜, 작은 물병, 앞단추 내복, 숨칸 메모, 필요한 것만 넣었어요. 불필요한 건 마음에서도 뺐습니다. 병원 복도 불빛이 하얗게 길었어요. 벽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박자를 잃지 않게 귀로 세었어요. 세다가 멈추고 다시 셌어요. 무릎 위 손은 포개고 숨은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수술 대기실 의자에 앉아 나는 공책을 펼쳤어요. 칸은 3칸, 아이 집숨 칸이에요. 3칸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주었어요.
쓸자마자 마음이 반듯해지더라고요. 머릿속에 오래 남은 장면들이 한 번에 올라왔어요. 창구의 차가운 유리, 바닥 줄눈의 하얀 선, 서랍의 검은 세모, 협동조합의 만기 날짜, 우체국 편지의 네 줄이 겹겹이 포개졌지만 이상하게도 어지럽지 않았어요. 겹쳐놓으니 한 장처럼 보였거든요. 그 한 장이 오늘의 지도가 됐습니다. 수술실 문 앞 조명이 바뀌었어요.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살짝 떼고 손바닥을 맞댔어요.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어요.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아주 추울 때는 먼저 손바닥을 데워야 하더라고요. 손이 따뜻하면 눈물이 급하게 나오지 않아요. 말도 덜 흔들립니다. 한참 뒤 대기실 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나는 공책에 작은 점을 찍었어요. 오늘의 첫 점이에요.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점 하나로 마음의 숨칸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어요. 병원 창밖 나무 그림자가 복도 바닥에 길게 누웠다 일어났다 했어요. 그 길고 짧음이 내 숨길이와 닮았어요. 길게 들이마시고 짧게 내쉬고 다시 길게 들이마셨어요. 나는 박자를 놓치지 않으려 혀끝으로 숫자를 세었어요. 눈을 감으면 남편 수첩이 떠올랐어요. 검은 세모들, 밤의 해결, 내일 다시, 전화는 내가 같은 짧은 말들이 떠올랐어요. 그 밤들을 오늘 내가 이어받았구나 싶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 어깨가 허투루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가도 금방 내려앉았어요. 문의 표시등이 바뀌는 순간 나는 공책 둘째 칸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 집이 버티고 있다고 마음속에 되뇌었어요. 밤 냄새가 꺼지지 않고 문이 닫혔다 열리고 사소한 물건들이 제자리에 서 있다고요. 그 생각을 잠깐 안에 켜두었어요. 안에서 켜진 불은 밖에서 꺼지지 않거든요. 멀리서 발소리가 빨라졌다가 천천히 바뀌었어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고개를 너무 빨리 들면 마음이 먼저 넘어져요. 손바닥을 한 번 더 비볐어요. 온기를 키웠어요. 있잖아요. 사람이 버티는 건 대단한 말보다 이 작은 습관들이더라고요. 문이 열리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귀가 먼저 알았어요. 소란이 아니라 안도의 박자였어요. 그 박자가 내 가슴에 와서 툭 하고 앉았어요. 나는 공책 첫 칸 옆에 아주 작은 별표를 그렸어요. 살았다. 별표 하나로 충분했어요. 복도 끝 창가에 잠시 서서 나는 바깥을 봤어요. 햇빛이 겨울 문턱에서 매달려 있었어요. 떨어질 듯 그러나 버티는 빛이었어요. 그 빛이 오늘의 마음과 같았어요. 흔들리지만 끊어지지 않는 끈이었어요. 그 끈이 내 손 안에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 아이의 손이 내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살아있는 온도였어요. 날아가던 생각들이 그 온도에 끌려 내려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길게 안 했어요. 손만 살짝 더 쥐었어요. 그게 다였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창에 내 얼굴이 비쳤어요. 전보다 덜 날카로웠어요. 눈과 주름이 깊어졌는데 이상하게도 그 주름이 오늘은 괜찮아 보였어요. 주름 사이에 살아남은 기운이 앉았거든요. 저녁장을 아주 조금 봤어요. 파 반단, 두부 한 모, 귤 5개만 샀어요. 숨칸이 오늘도 채워졌으니 허투루 크게 살 필요가 없었어요. 작게, 그러나 모자라지 않게 걸었어요. 이 집의 걸음이 그랬어요. 집에 들어와 공책을 펼쳐 체크를 했어요. 첫 칸 별표, 둘째 칸 네모, 셋째 칸 체크를 했어요. 세 칸이 반듯했어요. 반듯하면 사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요가 와야 다음 일을 부드럽게 꺼낼 수 있어요. 식탁 위에 남편 메모를 올려두고 나는 다시 읽었어요. 큰 돈은 선미를 거쳐 아이에게. 작은 돈은 내 손으로. 내 숨이 먼저다. 숨이 길어야 집도 길다. 짧은 네 줄이에요. 오늘은 이 네 줄이 기도 같았어요. 기도는 소리 없이도 됩니다.
숨만 길면 돼요. 나는 봉투를 정리하고 통장을 서랍에 차곡 넣었어요. 모서리를 맞추고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렀어요. 바스락 얇은 소리가 속을 다독였어요. 얇아도 제자리에 있으면 든든합니다. 문득 처음 날이 스쳤어요. 보험사 창구의 냉기, 서운함에 질질 끌리던 발, 억울하다고 벽을 긁던 손이 떠올랐어요. 그 손이 지금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네요. 그게 끝이구나 싶었어요. 미움의 자리를 비워야 자리가 나요. 그 자리에 사람이 앉습니다. 며느리라는 말 대신 선미라는 사람이 앉았고 남편의 빈자리에는 그 사람이 깔아둔 길이 앉았어요. 저녁을 차리며 국을 데우고 불을 줄이고 김을 조금 빼고 뚜껑을 살짝 기울였어요. 넘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도 그랬어요. 넘치지 않고 그러나 모자라지 않게 필요한 만큼만 끓였어요. 식탁 앞에 앉아 나는 공책 마지막 장을 폈어요. 맨 위에 한 줄만 썼습니다. 지켜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다시 3칸을 그렸어요. 아이집 숨칸. 이 집은 내일도 이 3칸으로 갈 거예요. 크게 뛰지 않고 길게 걷겠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자 저녁 바람이 커튼을 밀었어요. 바람은 왔다가 가요. 사람도 왔다가 가요. 남편은 갔지만 남긴 길은 남아요. 나는 그 길을 밟아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발을 모서리에 맞추듯 한 걸음씩요. 내 마음속 마지막 매듭 하나가 그때 풀렸어요. 수익자를 바꾼 건 배신이 아니라 배려였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거운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안에서 났어요. 철컥. 그 소리를 듣고 나니 가슴속 바람길이 트였습니다. 이제 압니다. 지켜야 할 자리, 비켜야 할 자리, 앞에 설 때와 뒤에서 밀 때를 둘을 번갈아 해야 집이 선다는 걸요. 오늘 배운 건 그 단순함이었어요. 단순함이 제일 어렵고 또 제일 멉니다. 그래도 갈 수 있겠습니다. 손의 온도로요. 나는 볼펜을 꽂고 공책을 덮었습니다. 모서리가 반듯했어요. 반듯함 위에 작게 손바닥을 올렸어요. 따뜻했어요. 그 온도로 내일의 칸을 채우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가족을 지키는 길은 큰 소리보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마음극장입니다.